자,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끝에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지 보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테스트가 끝나면 개발하는 팀은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그죠? 이 프로그램이 릴리스 됐어요. 사용자한테 넘어갔어요. 이제는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사용하는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유지보수.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메인테넌스 작업이 개발 작업하고 어떻게 다른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개발자로 일하면서 처음부터 개발을 한다면 되게 럭키한 걸 거야. 지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적체도 있어서 처음에 들어오면 야, 이거 너 메인테넌스에 개발한 다음에 너 남아서 혼자 의뢰한 회사에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AS 받아가지고 다 처리해라고 메인테넌스 작업을 많이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작업상은 되게 달라. 그 특징을 좀 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작업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류의 수정인데 그 오류의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변경이 일어났을 때 변경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형상 관리. 그래서 형상 관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만 보면 ES 작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발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 우리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전자제품을 샀다. 그러면 구입한 이후에 여러분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잘 기능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 AS 찾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AS 담당자가 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있는 게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기계나 아니면 전자제품은 한번 어떤 기능이 개발되면 그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뭐 여기 빔 프로젝터, 뭐 여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다음에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걸 패치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경우, 하드웨어인 경우는 거의 기능이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변경되죠. 그죠? 우리 대표적인 거 뭡니까? 요즘 나오는 전기차, 테슬라 차량들 다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계속 사용한 후에도 이제 우리가 구입한 후에도 계속 업데이트 되죠.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들이, 그죠? 펌웨어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드는 노력들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그냥 금액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유지보수 되게 큰데 왜 그럴까요? 개발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라 그러면 이 사용하는 기간은 몇십 년 되거든요. 근데 몇십 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커요. 돈으로 따지면. 네, 우리 지금 뭐 행정전산 막 이런 거 되게 예전에 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발 비용은 엄청 쌀 거라고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메인테넌스 이런 비용들을 누적하면 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을 좀 소개하는데,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좀 들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서 좀 전설적인 그런 시스템들, 우리 행정전산망 같은 대표적인 레거시 시스템입니다. 대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안에 지식과 경험과 지능이 녹아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느냐 또 업그레이드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우리 학교 뉴드림 같은 거 대표적인 건데 지금 한 30년은 안 됐겠구나. 한 20몇 년 쓴 거거든요. 우리 뉴드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 개발한 사람이 이미 없는 상태죠. 그죠? 어떤 경우는 소스 코드도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 프로그램 돌아가거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은행 같은 게 코보드 돌아가는 것들 소스 없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나중에
그런 변경 작업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뭐 갈아엎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버그가 있거나, 그죠?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운영 환경이 변화됐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MS 쪽으로 가다가 뭐 오픈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든지, 그죠? 또 뭐 그냥 분산이 아닌 그 모노리스한 시스템을 쓰다가 좀 분산 형태로 또는 클라우드 형태로 가겠다라든지, 또 비즈니스 절차나 정부 정책, 뭐 규칙 이런 게 변경돼서 우리 학교의 학칙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뭐 어떤 조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미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변경, 이런 리팩토링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그냥 몇십 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질 거고 계속 어떤 수정의 요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변경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결함이 있다. 그때 고치는 거를 우리가 corrective maintenance라는 거예요. 수정형.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릴리스 했는데 이게 잘 돌아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그럼 그 기능을 찾아서 고치겠죠. 그죠? 그게 수정형이고. 그 다음 적응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플랫폼이 바뀌었다. OS가 바뀌었다. 우리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었다. 그럴 때 주로 포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펙티브 메인터넌스는 이거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성능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우리 리팩토링 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어떤 큰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뭐 배드 스멜을 찾아서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지금 네, 그게 예방형이고 완전형은 주로 퍼포먼스나 유지보수 개선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 밑에 있는 건 사실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최적화하고 조금 더 성능을 개선하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는 거하고.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맨 위에 있는 결함이 많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이런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죠? 문제가 있지 않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그 공공기관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스템 릴리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유지보수 계약할 때 새롭게 추가해야 될 기능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발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SDS나 뭐 SI 업체 갈 사람들은 그 유지보수 그러면 그 안에 기능 개선도 조금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별개로 따로 계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작업을 좀 잘 그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갑자기 뭐 이게 수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자라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이게 뭐 천지개벽하듯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나가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요 엔트로피 복잡도 증가는 계속 뜯어 고치면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로직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의도적으로 그거 자꾸 리팩토링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프로그램 막 땜질식으로 막 고치면 나중에 여러분들 로직을 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다시 갈아엎고 다시 코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 통제나 안전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느 정도 규모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커지지, 이게 뭐 소스 코드가 작았던 게 왕창 커진다든지 또는 그 안에 결함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유저 프렌들리한 거 계속 유지되고요. 지속적 성장되고요. 품질은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뜯어 고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는 이게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이 이제 누더기 코드가 돼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소프트웨어는 이런 유저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그런 서로 그 어떤 의견을 잘 조율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고치게 됩니다. 다른 상품도 뭐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를 저 학자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조금씩 성장하고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누더기 코드가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계속 리팩토링하고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남이 짠 코드를 고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해봤지만 오히려 내가 짠 코드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남이 짠 코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선 유지보수 작업은 결함을 고치거나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소스 코드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로직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변수값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아키텍처를 이해하거나 미리 그 우리가 손대려는 소스 코드의 전체적인 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원인과 왜 수정해야 되는지, 어디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나 함수가 하나 잘못됐어. 그걸 고쳤어. 그러면 고친 거 가지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클래스를 누군가 인클루드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걔 코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만약 여러분들 코드 안에서 다른 메소드 불렀다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변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테스트해보고 검토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변경이 안 된 코드도 영향받는 부분이면,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한 거하고 똑같아요. 고친 다음에 똑같이 테스트해보고 설치하고 배포하면 끝나요. 여기 테스트는 처음부터 다 해볼 필요는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변경된 부분하고 변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만 테스트하면 되죠. 그건 뭐예요?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했죠, 그죠? 자, 잘 알아두세요, 이 과정을.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 그 유지보수 작업에 드는 각 작업의 그 분포인데, 네, 여기도 보면 그 변경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이런데 로직 추적하고 앞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크죠, 그죠?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이제 변경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적지만 앞에 있는 그 코드를 고치기 위해서 이해하는 작업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 하나를 고치더라도 연관되는 게 많고 그 전반적으로 그 유닛 단위 모듈만 아니라 다가 연관되는
다른 시스템들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지보스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 즉시 수정 모델은 뭐냐면 코드에 변경이 있으면 그냥 고친 다음에 나머지 문서에 반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댐즈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개선은 뭐냐면 얘는 어떤 결함이 있으면 처음부터 개발하는 단계하고 똑같이 밟아가지고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재사용 중심은 이거는 다 모듈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결함이 난 코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빼고 다른 걸 찾아가지고 끼워 넣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일회적이고 댐제식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대로 밟아서 처음부터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딱 소스 코드를 손대는 것보다 위에부터 잘 이해해서 이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요구 분석서가 바뀌고 문서가 바뀌고 이럴 때 잘 한번 그 고치는 거를 한번 컨펌을 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문서부터 손대고 그 다음에 그 코딩에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스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 지금 국제전기전자학회하고 ISO 국제표준하고 거의 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모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메인턴스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결함이 있으면 사용자가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객 수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배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지보수를 할 때 좀 미리 잘 분석해보고 이렇게 고쳤을 때 문제가 없을지를 잘 확인해서 고치자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라미짠 프로그램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라미짠 프로그램을 큰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 말고 큰 프로그램 이해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소스 코드를 읽습니까? 아니면 먼저 문서를 읽습니까? 문서부터 읽어? 문서부터 읽는다는 것은 어떤 접근 방법이죠? 시스템의 전체 숲을 보겠다는 거죠. 전체 아키텍처와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각각의 모듈을 보겠다는 거죠. 먼저 소스 코드를 보겠다는 얘기는 뭐죠? 그 소스 코드에서는 전체 숲을 보기가 어렵죠. 그죠? 먼저 강론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먼저 보겠다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법이고 이렇게 바텀업으로 보는 형태는 소스 코드를 먼저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가 제일 믿을만하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하는 경우는 이 묶음화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스 코드가 쫙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유저하고 인터랙션에서 UI에서 뭔가 입력을 받는 부분이구나. 또 이 부분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청크가 뭐냐면 어떤 소스 코드의 묶음이거든요. 그 묶음의 덩어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책을 읽는다고 그럴 때 책의 전체적인 거를 살피면 앞에 목차를 쫙 보면 알죠. 그죠? 목차에 표시된 것들이 다 묶음화된 거죠. 그죠? 소스 코드도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묶음, 전체적인 어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고칠 때 그 뭐 새로운 걸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것처럼 처음에 따라가야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걸 변경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경한 후에 어떤 문제가 없을지 효과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객체자인 경우에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고쳤을 때 얘하고 연관되는 게 뭔지를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디펜던시 그래프 같은 걸로. 그러니까 클래스 B가 A의 서브 클래스면 B는 A의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B만 고쳤을 때 A도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집합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존 관계 있으니까 테스트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관계도 의존 관계니까 테스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관은 거의 다 의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다른 거하고 지금 링크가 돼 있어. 그럼 링크가 돼 있다는 얘기는 걔가 내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메소드 내용을 고쳤다 그러면 내 메소드를 날리는 쪽도 다 들여다봐야 되죠. 그죠? 자,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존 관계가 서클이 되는 경우. 그거는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A가 B에 의존돼 있고 B가 C에 의존돼 있고 C가 D에 의존돼 있고 이렇게 지금 의존되어 있는 서큘러하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함 발견하고 막 다들 고치기 시작하거든요. 얘도 고치고 있고 얘도 고치고 있고 얘도 고치고 있고 막 자기 소스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친 다음에는 업로드해서 뭐 GitHub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빌드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어떤 의존관계 때문에 고친 다음에 업로드를 해도 다른 애들 계속 고치고 있는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이 계속 고치면서 빌드업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전체 아키텍처를 보고 이 디펜던시 그래프를 잘 본 다음에 이렇게 서큘러하게 의존관계 있는 것들은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 끊었다 할까요? 자, 메인터넌스에서 제일 많이 어떤 작업에 메인터넌스 작업에 그 동기가 되는 거는 결국 수정이죠. 소스 코드의 수정이죠. 그죠? 그러면 소스 코드가 수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야, 개발자들한테 너네 각자 고쳤으니까 그냥 고친 거 그냥 다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빨리 빌드해서 그냥 다 릴리스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을 잘 관리 안 하고 그냥 개발자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막 컴파일해서 다시 수정하죠. 컴파일해서 다 릴리스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팀이도 계속 자기네 버전 생기고 이 팀도 버전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누군가 관리해야 되죠. 그죠? 버전 1.0일 때 요 파일이 구성 요소가 돼서 빌드업 했어. 그럼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각 팀이 그냥 알아서 니네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고쳐 그러고 변경된 거 그냥 업로드해서 릴리스해. 이렇게 되면 막 메스업이 된다.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컴퓨터에서는 안 하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생성된 문서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테스트 케이스 모든 거를 추적해서 어떤 버전에 해당되는 그 형상의 요소들을 잘 베이스라인으로 잘 정리하고 잘 컨트롤하는 거. 그게 형상 관리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변경이 잘 조정되지 않아서 문서는 고쳤는데 소스 코드 안 고쳤다든지 소스 코드 고쳤는데 문서가 안 고쳐서 잘 안 맞는 경우죠. 소스에도 그런 게 많죠. 얘는 1.0으로 맞췄는데 얘는 아직 0.1 버전이야. 그럼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 하드웨어에 적용됐던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는 건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딱 프리징 되는 시점을 딱 정해요. 네, 이런 개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 문서 같은 걸 딱 이제 더 이상 고치지 말고 요건 1.0이라고 해.
소스 코드 마찬가지. 요거는 1.0이야. 그래서 요거 이후에 고치는 거는 다 너네들이 소스 코드 관리하고 1.0 거는 다 모아가지고 베이스라인으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면 또 1.1, 1.2 이렇게 해서 마일스톤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의 어떤 거를 딱 플리싱하고 그걸 제출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예를 들면 뭐 기터브에 이런 데 올릴 때 계속 어느 시점에 몇 버전의 베이스라인 딱 선언해 두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컴파일러 링크해서 릴리스하면 되겠죠. 그죠? 소수의 개발자가 한 장소에 일하면 난 이거 고쳤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 반영해. 새 파일 반영해.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은 뭐 4-5명이 하는 팀. 근데 이게 막 100명 뭐 이러면 각각 알아서 막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동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최신 파일이 뭐고 이게 버전 몇에 해나가는 건지 그런 거. 그래서 여러 버전을 유지해야 될 경우에 이제 저런 버전 관리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최근 사용하는 GitHub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SVN 같은 거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는 이제 그 툴을 이용해서 하면 이런 과정들이 다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과정은 변경이 일어나면 그죠? 그거를 잘 보고를 해서 그거를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소스 코드에 어디가 변경됐다는 걸 잘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오딧을 해요. 오딧은 뭐냐면 이거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이거는 버그 같아라고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버그를 보고 그냥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소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잘못해서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팀한테 너네가 개발한 거 이런 버그가 있으니까 고쳐줘라고 얘기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거는 고쳐졌다 그러면 클로즈 해가지고 릴리스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죠? 개발자들이 각각 팀에서 자기 코드니까 지 마음대로 고치게 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잘 그 전체 형상을 잘 관리하는 그 어떤 툴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뭐 커미티를 소집하든지 그렇게 해서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을 보고하고 그게 제대로 될 건지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변경하게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형상 관리할 때는 이제 우리 소스 코드의 어떤 한 부분의 그 파일만 아니라 소스의 어떤 한 조각만 아니라 문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 문서도 계속 버전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상 관리에서 우리가 형상이 될 만한 하나의 아이템들을 잘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름 붙이고, 뭐 그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거, 그게 담당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슈 트래킹 시스템 같은 걸 많이 쓸 거예요. 에러 트래킹. 그래서 예전에 버그질라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버그가 일어나면 일단 다 리포트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버그다. 누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슈로 해서 전체 개발자한테 보고가 되고 그게 누가 고쳤다. 그런 것들 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고친 다음에는 그걸 클로즈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버전, 이슈 트래킹 도구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고 그게 잘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 보고가 된 어떤 변경에 대해서 이유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됐다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누가 고친다, 언제까지 고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 변경된 거를 만약 개발자가 수정한 후에는 이게 이제 클로즈 됐다, 이게 그 해결이 안 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했다고 보고하고 그걸 컨펌해서 이제 리리스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오디트하는 거는 베이스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정하는 과정을 잘 어떤 우리 행정 절차처럼 이제 결정을 이렇게 품위를 받는 거죠. 그죠? 잘 항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항목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릴리스하게 됩니다. 뭘 패치를 릴리스하든 뭐 다시 우리가 전체 마이너한 버전으로 다시 깔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형상관리? 기타보 같은 거를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일한 거를 퇴근하기 전에는 업로드하고 가죠. 그죠? 커밋하고 가죠. 그죠? 커밋한 다음에 내일 오면은 딱 새로운 버전을 여러분들 개발자가 다 다른 동료가 쓴 걸 다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변경된 거에 있는지 확인해서 자기 소스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걸 다운받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예전에 SVN 같은 거 다 됐거든요. 그런 걸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향상 관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 토픽은 이제 이런 메인테넌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인데 다 뭐 상식적인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메인테넌스 해야 되는데 별로 소스가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소스, 뭐 문서도 없고 뭐 이러면 소스 코드 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역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서 어떤 전체 뭐 UML 같은 걸로 클래스 다이그램 뽑아낸다든지 시퀀스 다이그램 뽑아본다든지 또는 뭐 여기는 모듈 디펜던시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 시스템 분석해서 컴포넌트의 관계를 찾아내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역공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이거 여기도 그림이 이건 분석 명세고요, 이건 설계 명세고, 이건 소스 코드예요. 바꾸세요. 이거 예전에 첫 번째 내가 지금 책은 다 고쳤는데 예전 PDF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 고쳤는데 요건 소스 코드고, 그래서 설계를 복구하면 설계 문서가 나오겠죠. 그럼 설계에서 분석 명세. 예를 들면 자바 코드에서 UML 클래스 아이를 뽑아내고 UML 클래스 아이를 시퀀스 아이를 가지고 유스 케이스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툴들이 그런 만들어주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세운상가 가면은 게임 같은 거, 아케이드 게임 뭐 이런 거 만들 때 처음에는 막 외국에서 수입된 게임기를 다 그냥 거기 하드웨어에 있는 그거를 디어셈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해독해서 새로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문서화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이 추상성이 확 낮아지죠. 높아지죠. 추상성. 여기는 굉장히 실제적인, 구체적인 소스 코드인데, 요거는 추상성이 높아지는 건데, 같은 추상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뭐, 시퀀스 다이어를 보고, 뭐, 다른 다이어그램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그 재문서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공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시 코드에서 꺼내가지고 어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설계 정보를 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왜 역공하냐면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죠. 그죠? 네, 어떤 문제를 감지해내거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리엔지닝이 뭐냐면 요거는 다시
역공학을 해서 다시 포워드 엔지니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우리 예를 들면 유드림 같은 걸 차세대 버전을 개발한다 그러면 현재 유드림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설계 정보를 꺼내서 쓸만한 걸 써서 또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작업을 리엔지니어링 합니다. 네, 재문서는 아까 얘기했죠. 같은 추상 수준을 가진 다른 표현들. 그러니까 UML에서 뭐 어떤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 수준에 따른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연상해 본다든지 다른 어떤 그 모델을 찾아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좀 다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부서졌다. 그럼 설계도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중에 뭐 평면도를 보거나 아니면 뭐 배선도를 보거나 뭐 또 인면도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아, 그 건물이 어떤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재문서라고 하고요. 설계 복구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원시 코드 이해를 위해서 거기서 조금 더 추상적인 정보를 꺼내는 일, 그죠? 이런 작업은 이제 뭐 여러 UML 도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이 짠 코드를 여러분들이 먼저 코드를 그냥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UML 다이어그램 같은 걸 먼저 쫙 보고 그걸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은 아까 본 것처럼 다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왜 리엔지니어링을 하냐면 뭐 이런 아키텍처를 개선하거나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걸 경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제도가 변경돼서 다시 바꿔야 될 경우 또는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저런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기업 시스템인 경우에 특히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재 IT 시스템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5개년 플랜이나 이런 걸 짜가지고 계속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런 단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 IT 쪽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직 플래닝 그래가지고 뭐 전략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도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IT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략들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개선을 해서 뭐 1년마다 이렇게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